자, 이제 오늘은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같이 학습해 볼 텐데 아마 이제 진도는 오늘이 마지막일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그 기초 통계 분석의 진도고 다음 주부터는 매주마다 이제 그 데이터씩 이제 직접 이제 실습을 본인들이 알아서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지금도 이제 딱딱딱 뭐 상관관계, 회귀 분석, 분산 분석, t-테스트 배우지만 이게 이제 딱딱 끊기죠. 어쩔 수 없어요. 분석 방법에 대한 것들을 하나로 이제 하나의 어떤 뭐 논문이든 아니면 어떤 결과물로 이제 정리를 해봐야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들을 이제 나머지 그 시간 동안 이제 하고 오늘 이제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 이 분석 방법의 이름인데 여기서 이제 특히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계량도 어려운데 이제 이게 확 와닿지가 않아요. 왜 하는지에 대한 그 목적이 지금 이제 분명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아마 얼핏 그 몇 번 얘기는 했을 건데 이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방법의 공통적인 특성은 여러 문항으로 어떤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될 때 그때 이제 이 수집된 데이터 가지고 하는 이제 분석이에요. 문항이 하나다. 그러니까 한 문항으로 물어봐도 충분하다. 예를 들어 뭐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TV는 어떤 거를 시청하십니까? 와 같이 그냥 아주 구체적인 사실을 물어보는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은 그 신뢰도나 요인 분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신뢰도 분석과 요인 여기에요, 핵심은 여기에요. 여기. 이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때, 추상적인 개념. 여러 번 했었죠. 뭐 축제의 품질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된다고 했어요, 안 된다고 했어요? 안 되죠. 왜 안 되죠, 근데? 왜 안 되는지를 아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합니다. 그냥 뭐 답을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인의 설문을 만들 때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내가 응답을 못하면 응답자도 응답을 못하는 거예요. 응답을 못한다는 게 뭐 이렇게 이거 어렵다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뭘 물어본지를 명확하게 모르는 그런 설문일 때 내가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상대방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여기 있는 건 아니구나. 예를 들어서 여기 요 질문 같은 경우는 이제 행복을 측정하려고 행복. 뭐 행복에 관련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는데 뭐 서울시에서 매년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이제 서울 시민 서베이가 있어요. 2만 명 정도 조사하는 거. 거기 행복 지수에서 점수가 이렇게 매년 이렇게 발표가 돼요. 근데 행복 지수로 얼마나 행복하십니까로 묻지 않아요. 전혀 행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행복이라고 하는 질문이 어렵진 않죠, 그죠? 근데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과에서. 그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명확하게 이게 행복이야라고 딱 하나만 떠올리면 물어봐도 돼요.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성별 하나만 떠오르잖아요. 귀하의 연령은 무엇입니까? 나이를 묻는구나. 근데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행복의 요인들이 너무 많잖아요. 행복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구체적인 게 아니라 추상적인 개념을 물어볼 때에는 한 문항으로 명확하게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개념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좀 더 구체화된 요소로 물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경제에 대한 만족, 건강에 대한 만족, 가족이나 친구와 같은 아주 가까운 주변인과의 관계, 뭐 취미활동, 뭐 이외에도 행복을 구성하는 건 여러 가지 있겠죠. 뭐 자기개발이라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논문을 쓸 때
대부분 사회과학에서의 변인 간의 관계는 추상적인 관계들, 스트레스가 자기 만족에 미치는 자기 이렇게 결정력에 미치는 영향이라든지 품질 관광지의 품질 만족이 구매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무슨 그런 이제 약간 또 추상적인 개념들. 그러니까 그런 추상적인 개념들은 선행 연구를 통해서 구체적인 문항들을 뭘로 구성을 했는지를 잘 뒤져보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설문을 좀 살펴본 다음에 가장 괜찮은 거를 써야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추상적인 개념들이 기존에 좋은 그 연구자들의 척도를 썼다. 이거 되게 중요하겠죠. 잘 좋은 거를 갖다 쓰는 게. 근데 이제 내 데이터에서도 그게 괜찮게 나타났다라고 하는 걸 증명해야 돼요. 데이터는 실증 기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잘 나타났으니까 나한테도 잘 나타날 것이야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거는 100% 확실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설문이라 하더라도 이제 대상자가 성인이냐 청소년이냐 노인이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물어본 그 응답에 대한 경향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재검증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정리하면 이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추상적인 개념을 한 문항으로 물어볼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항으로 물어본다. 그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여러 가지로 물어본 문항들을 선행연구에서 참고하지만 그게 내 데이터에서도 맞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신뢰도와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보시고, 신뢰도라고 하는 건 개념을 좀 아실 필요 있어요. 반복적으로 측정할 때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응답이 나오는 정도. 타당도라고 하는 개념은 내가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 이거는 이제 분석 방법이라기보다는 사회과학에서 신뢰도는 똑같은 질문을 계속 던졌을 때 계속 반복적으로 응답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이건 신뢰도가 얼마나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사람한테 이 질문을 계속 던져요. 그러면은 계속 똑같은 응답이 나올까요? 똑같은 응답이 나오다가 계속 물어보면 짜증나겠죠?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요. 다시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남자요.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추상적인 질문을 오늘도 물어보고 내일도 물어보고 똑같은 사람한테 계속 물어봐요. 일관적인 값이 나올까요? 10점 척도로 했을 때. 그때마다 달라지겠죠. 나오다가 이제 가족하고 약간 다툼이 있다든지 그런 게 약간 기분이 안 좋으니까 떨어질 수도 있고. 즉, 신뢰도라고 하는 건 반복해서 동일한 대상한테 계속 물어봤을 때 똑같이 응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일수록 신뢰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설문지에서 부사, 형용사 이런 표현 절대 쓰면 안 되고 어려운 용어, 무엇에 미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이런 말들을 가급적 절대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 사람들의 응답에 주관적인 개입을 가져와요. 그래서 그냥 쉬운 명사, 동사로 나열이 되어 있어요. 아주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표현이 돼야 돼요. 내 논문 되게 퀄리티가 높아서 어렵게 물어봐야 돼. 그런 사람들 이제 욕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좀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단어로 이제 뭔가 하기 위해서 막 되게 어렵게 설문을 만드는데, 그거는 이제, 그때 안 좋은 얘기가 나려고 했는데, 하여튼 안 좋은 거예요. 쉬워야 돼요, 무조건. 그래서 아주 쉽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게 능력이에요, 설문지를 만드는. 별로 안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어려워요. 짧은 단어로, 한 문장으로 쉽게 만드는 게. 자, 그리고 타당도로는 이제 조사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가. 내가 행복을 물어보려고 하는데 행복을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가. 무슨 컴퓨터가 인공지능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되겠죠. 이거를 SPSS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 이거 타당도 있냐 이렇게 물어볼 수는 없어요.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고 있는지가 SPSS가 어떻게 알려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개념이고, 이거를 추정하기 위한 어떤 간접적인 수단으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하는데,
이게 이제 조금 어렵죠. 일단 그래서 좋지 않는 설문은 자주, 얼마나 자주 이렇게, 그다음에 뭐 성취감, 사회적 성취감 향상을 위해 필요한 요인.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사회적 성취감, 개인적 성취감과 사회적 성취감은 무슨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어려운 단어들을 쓴다든지, 뭐 편향적인 표현을 쓴다든지 이런 게 이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이고, 실제 문항 결과에서도 안 좋게 나타나요. 뭐 신뢰도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재검사, 동형법, 반분법, 내적 일관성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걸 이제 2-3분 시간에 혹은 관련된 책을 한번 보시면은 이제 대충 알 것 같고, 알 수 있을 것 같고, 일반적으로 내적 일관성법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사실 적용하고, 내적 일관성은 이제 그 대표하는 지수는 크롬바크 알파예요. 그래서 신뢰도 분석을 하면 크롬바크라고 하는 이제 크롬바크 알파라고 하는 개수가 나옵니다. 아주 간단하게 물어보면 측정하려고 하는 지속적으로 일반적인 응답이 나오는가? 이걸 어떻게 측정할까? 여러 학자들이 방법을 고민했겠죠. 재검사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한테 일정 기간이 지나가지고 또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물어봤을 때와 두 번째 물어봤을 때의 응답이 얼마나 일치를 하는지, 이것들을 가지고 이제 그 도구가 제대로 됐으니 거의 일치된 응답들이 나타나구나.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똑같은 사람한테 또 물어본다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한두 사람도 아니고, 그게 뭐 100명, 200명, 1000명을 다시 물어보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물어봤다는 건 이미 질문이 노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하다가, 지금 동영반복은 비슷한 두 개의 설문을 가지고 물어봐서 일치도를 파악하냐. 예를 들어서 뭐 졸업 학점과 뭐 취업 성공률, 성공도 뭐 이렇게 이제 약간 사회에 나갔을 때 뭔가 이제 그 측정할 수 있는, 사회 초년에 진출해서 측정할 수 있는 비슷한 도구 두 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비슷한 도구 두 개를 만든다는 것도 힘들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개념 판단도 이제 그 주관적이죠. 그래서 반분법이 이제 행복을 20문항으로 물어봤으면 앞에 10문항과 뒤에 10문항이 얼마나 응답이 일치하는지를 반으로 나눠서 보자. 근데 이런 방법들이 제시되다가 여러 가지 같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서 가장 현실적으로 좋은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이 이 내적 일관성법이라고 하는 걸 하는데,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자, 귀하는 얼마나 행복하십니까? 라고 하는 걸 물어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하위 문항으로 물어봐요. 아까 예를 들었던 뭐 건강, 경제, 뭐 관계 이런 거를. 그러면은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똑같은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그 밑에 있는 문항들은 응답이 어떻게 나와야 가장 이상적이에요? 만약에 5점 척도라면? 자, 이 질문이라면 그냥 이제 요 내용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행복이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기 위해서 추상적이니까 하위 묘소로 물어봤는데, 이 5점 만점에 5점 기준으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도가 있다면 어떤 식으로 응답이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결과일까요? 똑같지. 어떤 사람한테 이 질문을 던졌을 때 이 문항에 대해서 33333, 어떤 사람은 44444, 어떤 사람은 11111 이렇게 나타나야 그냥 수치적으로는 가장 일관적인 응답이 나타나요. 왜냐? 하나의 동일한 개념을 측정하기 위한 수단이었으니까, 요거 행복에 관련된 것이네? 라고 한다면 응답이 똑같이 나타나요. 1, 4, 3, 2, 6, 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지 안 하겠네요. 이게 바로 이제 내적 일관성. 내적. 이 문항을 구성하는 안에, 이 개념을 측정하려고 하는 안에 있는 문항들 간의 내적 일관성, 일관적인 응답이 나타나냐. 개념은 아주 간단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뭐 질문을 던지려고 했는데, 또 뭐가 좋을까? 확 떠오르는 게 없네.
예를 들어서 뭐 좀 추상적으로 자기 존중감을 측정하려고 한번 해봤어요. 자기 존중감. 자기가 자기 스스로 얼마나 존중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하위 문항들이 있겠죠. 근데 그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기 존중감을 물어보려고 썼던 문항들이 이거는 자기 존중감에 대한 거야 라고 사람들이 응답을 한다면, 물론 그렇게 인식하고 응답을 하진 않아요. 그냥 이제 한 문항 한 문항 보면서 체크를 하겠죠. 이게 동일한 개념에 대한 문항이라면 사람들의 응답이 똑같이 나타나요. 333333. 이게 불성실한 응답이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거는 이제 주관적인 판단이고, 일단 수치적으로 본다면 33333, 2, 11111 이렇게 똑같이 나타나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이상적이라고 하는 건 좋다 나쁘다의 이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나타나는 게 똑같은 걸 물어봤기 때문에 똑같은 응답이 나타난다라고 의역을 할 수 있다. 이해가 되나요? 만약에 다른 개념이라면 어떻게 돼요? 행복을 물어보고 자기 존중감을 물어보는데 두 개가 만약이 아니라 다른 개념이죠.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 존중감에 33333, 그다음에 행복에 2222 이렇게 응답의 경향이 달라야 돼요. 그러겠죠? 다른 걸 물어보니까 다른 응답이 나타나고, 같은 걸 물어보면 비슷한 응답도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 신뢰도 분석과 요인 분석의 공통점은 의미상 의관적으로 측정된 값이 나오는지, 그리고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지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응답이 얼마나 비슷하게 나타나요. 333, 2211 어떻게 구분이 되고 어떻게 묶이는지에 대한 파악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통계 프로그램은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그냥 숫자의 경향을 보고서 판단에게 제시를 해주고 값을, 그걸 연구자가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타당도 아까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일관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타당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표면 타당도, 내용 타당도, 기준 관련 타당도 여기 있는데, 다만 이제 쉽게 얘기해서 표면 타당도는 측정하려고 하는 바를 제대로 측정하는지 비전문가인 사람들이 봐도 야 이거 잘 물어봤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게 표면 타당도야. 어려운 얘기는 이제 표면 타당도를 확인하고 재검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사전조사라고 하는 거야. 사전조사. 그래서 한번 설문지 만든 다음에 돌리기 전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논문을 쓰면 지도 교수님한테 가가지고 이제 설문에 대한 검토를 의존하겠지만, 일단 지도 교수님이 꼼꼼히 봐주지 않죠. 그런데 뭐 성향의 문제가 아니라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리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같이 공부하는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돌려보면은 그게 훨씬 더 되게 도움이 많이 돼요. 하나하나의 문항에 대해서,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어렵게 느껴지지 않고 쉽게 잘 전달했는지, 내가 아무리 설문을 잘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다른 사람 관점에서 보면은 또 다르거든요. 뭐 이런 조사나 이런 쪽으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경력이 많다 하더라도 팀 내에서 설문지를 만든다, 한 사람이 만든다면 돌려서 검토하고 다시 이제 확정을 하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일반적인 사람들한테 혹은 비전문가한테 의견을 제대로 구해서 설문지를 잘 이제 반영을 하고, 이론적 이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론은 이제 이미 그걸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혹은 교수님들의 지도를 받아 이런 게 이제 내용 타당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전문가나 전문 서적의 이론과 그런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걸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중요하죠. 근데 이것보다는 그런 게 더 중요해요. 이거는 통계적인 방법이니까 생략하고, 근데 그 표면 타당도와 내용 타당도라는 건 설문을 돌리기 전에 사람들의 주관적인 판단을, 경험과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제대로 물어보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라면, 설문이 수집된 다음에 이게 실제 선행 연구의 척도대로 예상대로 잘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구성 개념 타당도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성 개념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한 방법이 이제 통계적 방법이 요인 분석이 됩니다. 자,
이제 생각을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일단 요거로 한번 볼까요? 직무 만족도를 물어보는 문항이에요.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고 하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여기 그 밑에 코멘트가 있지만 일에 대한 만족을 물어보는데 지금 7개 중에서 좀 이상한 것들이 있어요. 1번은 한번 보죠. 뭐가 이상한지. 1번은 일이 즐거우십니까? 2번은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습니까? 3번은 성장과 발전 기회가 있다. 4번은 일에 충분히 만족하십니까? 5번은 여러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냐. 6번은 회사에 대한 자부심. 7번은 주위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자주 말합니다. 자, 이거 딱 보면 이제 뭐 남의 거 보면서 이제 비판적인 거 하는 거 이제 재밌잖아요, 그죠? 남이 만든 설문지를 보면서 뭐 어떤 게 좀 잘못됐을까요? 보면 뭐 5, 6, 7번이 좀 문제가 된다라고 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일단 5, 6, 7이 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예요? 5번은 어떤 게 문제일까요? 직무 만족도에 대한 어떤 이론은 난 몰라. 그거 상관없어요. 이론은 상식을 기반으로 해요. 무슨 이론, 무슨 이론은 그거는 이제 그 현재 수준에서 사회적 현상을 측정하기 위한 임시 방편적인 개념적 프레임이지 상식적인 수준에서 이해가 되지 않는 이론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직무 만족도에 대한 질문이 아닌 것 같은 것들이 있으면 그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드는 설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설문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게 아무리 좋은 이론과 뭐 외국의 좋은 척도를 썼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혹은 상식적으로 좀 벗어나는 그런 것들. 자, 5번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냐면은 뭐 대충 이해했을 거예요. 업무를 통해 여러 사람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까? 여러 사람과 접촉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에 대해서 만족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업무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뭐 영업부와 개발팀이 만나는 사람의 횟수가 기본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이 만나면 직무가 만족스러운가요? 스트레스를 더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직무에 대한 만족을 물어보는 제대로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대한 자부심. 이건 이제 일에 대한 자부심을, 지금 일에 대한 만족을 묻는데 갑자기 회사 만족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다른 개념을 물어보는 거죠. 이건 선행 연구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전혀 상관없어요. 일에 대한 만족인데 갑자기 회사가 나오잖아요. 그죠? 학업에 대한 만족도를 물어보는데 갑자기 선생님에 대해서 만족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업무에 대해서 자주 말하십니까?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높을수록 직무 만족도가 높다라고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야 우리 회사에서 야 요번 업무는 너무너무 재밌고 뭐 그렇게 누가 얘기하나요? 보통 이제 소위 말하는 뒷담화를 많이 하죠. 그래서 업무에 대해서 다른 사람께 자주 말할수록 직무 만족도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성향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이런 문항들은 클리어하지 않아요. 일이 즐거우십니까?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냐?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있냐? 일에 대해서 만족하냐? 이런 것들은 명확하게 일에 대한 거잖아요. 즉 여러분들이 이제 좋은 논문을, 즉 좋은 설문지를 남의 걸 잘 보고 갖다 쓸 때 통계적 지식보다 상식적으로 내가 봤을 때 야 이거 설문 정말 물어보려고 하는 걸 잘 물어보고 있고 애매한 거 없다 라는 걸 해야 돼요. 왜 이런 말을 많이 하냐면은 물론 이제 하여튼 이 학술 연구라는 게 과정은 없고 결과만 있기 때문에 결과가 좋다라고 했는데 직접 갖다 써서 보니까 데이터 돌려보니까 이상한 척도들이 많아요.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야 통계값이 잘 나왔네 이거 써야지 이거를 100% 믿으면 안 돼요. 뭐 이제 이 밑에는 뭐 조작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베끼는 그런 게 아니라 좀 자기가 비판적으로 야 이 설문 잘 됐다 잘못됐다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아주 거창한 이론이 아니라 상식적인 측면에서 물어보고 하는 바가 정말 잘 클리어하게 되어 있는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설문 많이 봐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영화관 만족도, 뭐 영화관 만족도도 그렇고 앞에 우리가 이제 계속 해왔던 그 축제 만족도도 그렇고 요거는 이제 이렇게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영화관에 대해서 갔다 온 사람들한테 영화 품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영화관에 대한 이용 과정에 대해서 만족하냐? 직원의 친절, 응대력, 서비스, 요금 이렇게 많기도 하다. 뭐 고객 만족 충성도. 이 각각이 이제 구체적인 좀 실제 개념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응답의 경향이 크게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눠져 있는 게 가장 좋을까요? 설문지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뭐 333, 233, 뭐 433 막 응답을 하겠죠? 근데 그거를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지금 이 설문이 크게 몇 개의 질문의 그룹으로 응답의 경향의 그룹으로 구성이 되는 게 연구자가 가장 행복한 결과일까요? 세 개. 지금 물어보려고 하는 개념이 몇 개예요? 8개. 8개죠. 그죠? 품질, 이용, 직원 친절, 응대, 서비스, 요금, 고객 만족, 충성 8개죠. 맞죠? 8개 서로 다른 걸 물어보려고 해요. 그 8개를 물어보기 위해서 각각 4개, 어떤 거는 8개 문항도 구체적으로 물어보죠. 자,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8개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응답의 경향도 8개가 분류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요인 분석의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물어보려고 하는 바가 서로 다른 것들이 몇 개가 있으니까 응답도 그렇게 나타나야 제일 좋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실제 분석의 내 논문인데 자 이렇게 이제 딱 물어봤는데 묶이는 그룹의 경향이 8개로 했는데 4개로 된다거나 뭐 12개로 된다거나 그리고 품질을 물어보려고 하는 1번 문항이 품질의 2, 3, 4번 다른 그 문항보다 저기 어디 가 있는 서비스하고 더 응답의 경향이 묶인다.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겠지만 눈물이 날 거예요. 왜냐면 이게 돼야 다음 진도가 나가는데 여기서 흐트러져 버리면 정말 이제 뭐 어쩔 경우에는 한 학기를 다시 하거나 하여튼 뭐 되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설문을 돌리기 이전에 꼼꼼하게 검토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렇게 대충 하지 말고. 하여튼 뭐 이거는 어떻게 말로 경험을 해봐야 알겠죠. 이게 실제 자기의 문제라면. 자, 그래서 우리 한번 요거 한번 해볼까요? 영화관 만족도 말고 먼저 요것만 한번 해보죠. 축제 만족도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뭐 정리본 열어서 축제 만족도 설문 한번 다시 보면 자, 일단 이제 신뢰도 분석을 한번 해보죠. 신뢰도 분석은 이제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이제 행사 내용 만족도를 측정하려고 하는 6개의 문항이 있다. 그럼 이 6개의 문항에 대해서 신뢰도 분석을 해. 6개에 대한 응답의 경향이 일반적인지. 자, 한번 신뢰도 분석 간단합니다. 신뢰도 분석은 이제 따로따로 해야 돼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6번, 7번 해야 돼요. 축제 품질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5개죠. 하고 전반 만족, 충성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변수 개념별로 이제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신뢰도 분석은 척도 분석의 첫 번째 신뢰도 분석이죠. 자, 여기서 행사 내용 6개를 넣고, 자, 통계량에서 다른 거는 거의 안 건드려도 되는데 이 항목 제거시 척도, 이게 이제 신뢰도를 저해하는 문항들을 체크하기 위한 거예요. 요거는 이제 꼭 체크해 줘야 되고, 계속 확인. 자, 일단은 신뢰도 통계량에서 크롬바크의 알파 지수 0.874가 나오죠. 일반적으로 이제 0과 2 사이의 값을 갖는데 0.6 이상이면 신뢰도가 괜찮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이제 0.6도 일반적인 기준이지, 문항이 작으면 신뢰도가 좀 떨어지고 문항이 많으면 신뢰도는 높아져요. 그 계산 공식상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2-3개의 문항으로 뭔가를 구성한 거다 그러면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괜찮은 거고, 지금처럼 뭐 6-7개다 그러면은 0.6도 좀 약하죠. 한 0.78 정도. 그래서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요. 뭐 어떤 사람은 0.6, 좀 엄격한 사람은 0.7 이상. 자, 어쨌든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기본적인 이제 수준은 0.6 이상이고, 지금 괜찮은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일반적이라는 게 이제 모든 사람이 33333 2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응답이 다르겠죠. 3434, 뭐 533 이렇게 다르겠지만, 긍정적인 응답을 한 사람들은 거의 뭐 3 이상 4, 5에 많이 응답을 하고, 부정적인 응답을 하는 사람들은 뭐 2, 3, 1, 2 이쪽에 많이 응답을 하고, 그런 경향들이 있다는 거죠. 이 6개 문항에 대해서 1, 5, 4, 2, 8, 8이 없구나. 하여튼 뭐 이렇게 왔다 갔다 막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요게 핵심적인 거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요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크의 알파. 그러니까 요것은 한번 이제 검토를 해봐야 돼요. 실제 레포팅을 할 때는 요거 딱 하나 수치만 제시해요. 0.874가 괜찮다. 근데 연구자가 좀 봐야 될 게, 자, 요게 이제 요 각각의 문항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 경우의 신뢰도 값이 요거보다 큰지 작은지를 봐야 됩니다. 자, 이름에서 한번 유추해 보죠. 행사 내용 1이 빠지면, 요거 좋아요. 행사 내용 1이, 이 항목이, 이 문항이 삭제, 빠지면, 그 몇이, 뭐가 남아요? 1이 빠지면 2, 3, 4, 5, 6, 6이죠. 1번 빼고 2번부터 6번까지 5개 문항으로 신뢰도 분석을 다시 하면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그때 신뢰도가 0.848이 된대요. 그 1번 문항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죠. 이 문항이 빠지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빠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2번 문항이 0.89, 0.9 그래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 문항이 빠지면 신뢰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즉, 지금 전체 신뢰도보다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바크 알파 이 값이 큰 문항이 응답의 경향이 다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이 3, 4, 3, 4 막 이렇게 하는데, 요 문항만 갑자기 부정적인 응답이 나온다고, 긍정적이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경향이 확 바뀐 거죠. 이 경향이 왜 바뀌냐? 뭐 물어보는 게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형용사와 부사와 같은
혹은 어려운 문항과 답변하기 애매한 질문들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명확하게 만족하다가 이거 뭐지?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내지는 뭐 자주 어쩌십니까? 뭐 심각히 어쩌고 정말로 뭐 이런 부서가 나오면 약간 다르게 하면서 이건 보통이라고 그냥 하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경향들이 조금씩 흐트러져 버려요. 그런 문항과 그런 표현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런 문항을 삭제하라는 게 좀 그런 거죠. 어쨌든 간에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들어가서 자, 이것들을 빼고, 그러니까 이런 반복 작업을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축제 상품 6개를 넣고, 이제 축제 상품에 대한 신뢰도 분석을 한 거죠.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밑에 모형이 알파로 돼 있죠. 클릭하면 반분, 거트만 뭐도 있어요. 반분법도 있고. 자, 지금 큰박 알파 그대로 확인을 해주면, 이것도 이제 신뢰도가 0.845로 괜찮고, 그다음에 항목이 삭제된 경우 크롬박 알파도 괜찮습니다. 0.84보다 큰 게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쭉 해준 거예요. 홍보, 편의시설, 접근성, 전반 만족, 충성도에 대해서 쭉 해서 신뢰도가 어떻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신경 써야 되는 건 신뢰도 분석보다, 자, 지금 요 모형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독립 변수고, 요게 이제 종속 변수 역할을 하죠. 지금 이제 요인 분석이라는 걸 하려고 하는데, 요인 분석이라고 하는 건 신뢰도 분석처럼 행사 내용 하나 넣고 확인하고, 상품 하나 넣고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큰 대개념, 그러니까 독립 변수들, 종속 변수들 끼리 이제 많이 해요.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이제 축제 품질에 대한 지금 6개의 하나, 둘, 셋, 넷, 5개구나. 5개의 개념을 지금 측정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몇 개의 그룹으로 응답의 경향이 묶이는 게 제일 좋아요? 5개. 자, 그래서 행사 내용을 물어보는 문항끼리 비슷한 그룹을 형성하고, 이 그룹을 형성한다는 게 응답의 경향이 6개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 상품에 대한 만족도도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되 행사 내용하고는 조금 응답이 다르고, 상대적으로 그런 식으로 묶이고 다르고가 6개가 5개죠. 5개가 되면 이제 아주 큰 안도의 한숨을 쉬고 다음 진도 T테스트, 분산, 상관, 회기로 그냥 쭉 나가면 돼요. 근데 만약에 여기서 꼬이면 끊었던 담배가 뭐 갑작스러운 벽나발이 생각이 나고, 여기서 막히면 상당히 분석적인 이제 경험이 없는 사람은 훨씬 난감하겠죠. 이 경험이 있는 사람도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이건 엎질러진 물이에요. 이미 데이터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조치들, 문항들을 좀 뺀다거나 이런 설정을 할 수 있겠지만. 자, 그럼 이제 요인 분석 한번 해보죠. 자, 분석에서 자, 차원 감소 이제 뭐 10몇 개의 문항들을 5개의 요인으로 축소한다라고 하는 개념, 축약한다. 자, 어쨌든 요인 분석, 팩터 어널리시스에 들어가서 자, 여기서 행사 내용부터 접근성까지 독립 변수를 다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통계에서 케이모와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이라는 걸 체크해보고, 요거는 크게 중요한 통계량은 아닌데 뭐 잘 나와요. 문항 설문을 엉망으로 하지 않는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요인 추출이라고 하는 걸 뭘 건들진 않을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요인 추출. 그러니까 어려워서 요인 추출인데 이 묶이는 경향을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이냐예요. 그게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지금 디폴트로 되어 있는 주성분 분석이라고 해요. PCA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서펄, C, 성분, 컴포넌트, A,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 주성분 분석을 통해서 이제 하는데 이게 이제 이런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좀 하여튼 좀 더 분명하게 구분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응답의 경향이 다른 것과 비슷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두 개가 별로 거의 상관없이 완전히 나눠버리기 위한 이 이외에도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에서는 대부분 주성분을 하는데 약간 통계에 대해서 좀 더 프라이드를 갖고 엄격하게 하는 분야는 최대우 덕분을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심리, 교육 뭐 이런 쪽에서 이걸 선호하시는 분도 있어요.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근데 이제 도찐이 개찐이에요. 뭐 쓰나 비슷해요. 괜히 그냥 뭐 조금 더 정확하다 이런 걸 가지고 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이 고유값 기준이라고 하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데도 어떤 통계적인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이제 주성분의 어떤 방법을 해서 고유값이라고 하는 게 1 이상이 된 것만 하나의 그룹 경향으로 나눠라. 아직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그리고 이제 고정된 요인수라고 있는데 요거는 5개로 구분이 됐으니까 난 5개로 강제로 5개로 묶이도록 할 거야 라고 연구자가 설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조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5개의 요인이 나타났으니 나는 다른 거 상관없이 그냥 5개로 픽스해서 볼 거야 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가끔 그냥 돌려봤는데 3개로 묶였어요. 그러면 나는 다시 돌려봐서 5개로 픽스해서 돌렸더니 5개로 깔끔하게 묶여요. 그럼 5개로 가면 되는 거예요. 고유값이라고 하는 건 그냥 통계적인 가이드예요. 이런 방법이 일반적으로 쓰이니까 한번 해보고 일단 한번 해보죠. 자, 그리고 이제 요인 회전이라고 하는 데 가면 세 번째 베리맥스라고 하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이제 씁니다. 요인 회전. 이게 이제 수치상으로 해석하기 쉽게끔 어떤 숫자들을 더 큰 유사한 그룹들은 더 비슷하게 크게 하고 다른 것들은 좀 다르게 하고 뭐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통계적인 조치예요. 막 돌리는 그런 회전이 아니라 이거 좀 이따 얘기할게요. 지금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사회과에서 별말이 없으면 주성분 분석과 베리맥스의 회전 방법을 결합을 해서 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베리맥스라고 하는 거를 한 게 직각 회전법이라고 해요. 직각. 90도를 유지해서 뭔가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통계적으로 조금 더 뭔가를 방법적인 거를 이제 좋아하는 사람들은, 방법적인 거를 좀 더 엄격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최대우도법과 직접 오블리빈 방법을 결합을 많이 더 선호합니다. 이거는 사각 회전 방법이에요. 사각. 네모난 사각이 아니라 직각이 아닌 다른 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방법이 어려웠어요. 컴퓨터의 성능 때문에 각을 찾기가 적합하게 나누는 그런 각을 찾기가. 근데 요즘에는 이제 컴퓨터 사양들이 좋아져가지고 가능한데 좀 어렵죠. 이런 얘기가 이제 좀 어려워요. 아무튼 지금 직접 베리맥스를 하고 그다음에 옵션에 들어가서 자 크기순 정렬 이거 이제 소프트에서 봐야지 눈에 잘 띄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한번 하고서 이제 확 계속.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지금 별로 없어요. 기술 통계에서 KMO 체크하고 요인 추출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 건들지도 않았고 보기만 한 거고 회전에서 베리맥스 체크하고 옵션에서 크기순 정렬 체크하고 세 가지만 체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를 한번 보시면
KMO와 바틀렛이라고 하는 결과 처음에 체크했죠. KMO 바틀렛. 그래서 어떤 결과 나왔고 공통성이라고 하는 숫자가 문항별로 쫙 뭐가 나와요. 이 초기 말고 추출이라고 하는 결과가 최종적인 결과고 그 다음에 여기 옆에 봤더니 무언가 쫙 있고 여기는 뭐 5개 있고 5줄 있고 5줄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성분을 봤더니 뭐 숫자들이 엄청 있죠. 그리고 회전된 성분을 봤더니 역시 숫자들이 막 있어요. 뭔 소리인지 모르는 단어들과 소수점들의 나열이죠. 별로 건강에 도움이 안 되죠. 자, 핵심적인 건 요거예요. 회전된 성분입니다. 아까 이제 요인 회전의 베리맥트라고 하는 걸 가지고 이제 했는데 잠깐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돌아가면 여기 보기 어렵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다시 한번 요인부서로 가서 옵션에서 작은 개수 표시하남 그 다음에 절대값 지금 0.1로 되어 있는데 0.4보다 작은 숫자들을 아까 그 표에서 아예 나오지 않게 하는 거예요. 0.4 미만이면 상당히 관계가 적은 거기 때문에 그 무시하고 하는 거죠. 자, 0.4 그 다음에 계속 확인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와서 자 이렇게 보면 이 눈에 잘 보이죠. 자, 몇 개의 요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몇 개의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5개, 그죠? 자, 이 5개로 되어 있는 거를 이거 보기 전에 위에 있는 요걸로도 알 수 있어요. 이게 몇 줄이죠? 한 줄, 2줄, 3줄, 4줄, 5줄이죠. 그러니까 고유값이라고 하는 걸 1 기준으로 해서 지금 요인을 하나로 해보고 2개로 해보고 3개로 해보고 4개로 해보고 문항 수대로 다 쪼개보는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예요. 전체 문항수가 지금 21개예요. 그래서 요게 요인을 하나로 지금 21문항이 한 그룹이다 라고 가정하고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2개로 나뉜다라고 분석을 가정하고 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그때 여기 보면은 전체라고 하는 결과 있죠. 전체. 이 전체라고 하는 게 그냥 이게 고유값이에요. 고유값. 자, 8, 1, 1, 1, 1 하다가 여기 6번째에서 어떻게 돼? 1보다 작아지죠. 아까 고유값 기준이 몇이었어요? 1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6번째부터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 통계적인 기준으로. 그래서 저기 보면은 5개의 결과 여기 그대로 있어요. 여기 5개의 결과가 여기 5개의 결과가 그대로 있어요. 이게 이제 실제 결과예요. 실제 결과인데 이 실제 결과의 표는 요거와 매칭해요. 자, 근데 여기를 보면 요게 이제 요 안에 있는 요 값들이 어떻게 묶이는지를 구성하는 거를 이제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실제 값인데 이걸 보고서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다 요인 1, 첫 번째 무언가와 0.7, 0.6, 0. 되게 높고 나머지는 없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실제 결과예요. 근데 이것만 보면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알기 쉽도록 뭔가 회전을 해요. 그 결과 이런 값을 얻는 거예요. 이런 값. 그게 이제 위에서 보면은 여기 끝에 있는 회전 제곱합 적재값의 전체 퍼센트 분산 누적 퍼센트 요 세 개입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딱 보면 자 이렇게 결과가 나타나면은 연구자는 이제 아주 행복한 거죠. 그냥 안 느껴지실 거예요. 예, 저는 이제 제게 아닌 다른 사람들이 좀 부탁을 해서 좀 봐달라 내지는 뭐 아름아름 이제 해가지고 좀 요즘에 가급적 안 하려고 하는데 꼭 와가지고 막 좀 해달라고 보면은 이제 저도 이게 골치 아파요. 여기서 잘 나와야지 이제
저도 아 이렇게 하면 돼 하는데 여기서 꼬여버리면 어쨌든 저한테 저를 의존하고서 이제 부탁을 한 사람이니까 방법을 알려줘야지 방법, 가능성을.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얼마 전에 아니라 그저께구나. 저기 이제 지방의 어떤 관광학과 교수님이 한양대 박사 출신이신데 그 교수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석사 과정에 있는 그 친구가 했는데 한번 좀 이상한 것 같다고 봐달라고 돌렸더니 조작했어 데이터를. 그러니까 자기가 직접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기 전에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어쨌든 간에 해보려고 한 3시간 동안 싸매다가 여기서 이제 엉망이 일어난 거예요. 실제 데이터를 뜯어보니까 막 갖다 붙여서 이렇게 여기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고 그런 경우. 그런 경우고 어쨌든 이 과정에서 잘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설문의 진행 과정 그리고 연구자가 계획한 어떤 그 연구 계획 이런 게 합당하게 잘 나타났다는 일종의 성적표 같은 거예요. 여기서 흩어져 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행사 내용 보시면 행사 여기 요인이라는 요인은 무슨 내용 무슨 질문에 대한 그룹이에요? 옆에 있는 뭐 행사 내용 5개 문항이잖아요. 6개 문항 그죠? 이 두 번째 묶이는 그룹은 축제 상품에 대한 거죠. 안내, 편의시설, 접근성이 딱딱 묶이죠. 근데 만약에 행사 내용이 여기 얘네들하고 근접해야 되는데 행사 내용이 얘랑 가까워요. 따로 묶이는 거. 내가 생각했던 대로 묶이는 게 아니라 다른 데로 묶여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방법이 없어요. 그냥 빼야 돼요. 문항. 그래서 이제 여러 설문 중에서 보면은 처음에 30개의 문항을 설문지 부록에 실었는데 나중에 요인 분석된 결과 보면은 뭐 27개, 26개 이렇게 줄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근데 어떤 경우는 30개씩 했는데 12개 남아요. 이게 보면은 그러면 그거는 거의 뭐냐면 엉망진창으로 했다가 설문 계획부터 막 다 뺀 거죠. 그 시작은 창대하였으나 끝은 초라하리라 뭐 이런 것처럼. 자, 요게 이제 요인 분석이. 자, 그래서 요 명칭만 좀 점검하고 잠깐 시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름을 알아야 되니까 얘를 요인 적재치라고 해요. 요인 적재치. 네, 말로 할게요, 그냥. 요인 적재치. 영어로 하면 팩터 로딩. 자, 그래서 이제 지금 1, 2, 3, 4, 5라고 되어 있는 요 숫자는 요인 1, 요인 2, 요인 3 지금 성분이라고 됐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되게 추상적인 단어예요. 구성 개념, 요인, 뭐 이런 개념, 이런 것들이 잠재 변수,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실제로 물어본 문항이 아니라 물어본 문항들로 구성된 공통된 어떤 특정 개념을 얘기해요. 요인. 그러니까 이게 없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게 없으면. 그래서 연구자는 이렇게 묶이는 걸 보고 얘네들은 이런 문항들로 비슷하게 응답이 나타났으니까 행사 내용이라고 할 거야. 얘 이런 이름을 지을 거야. 라고 하는 건 연구자가 하는 행동이죠. 컴퓨터가 얘는 행사 내용입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저거는 단지 행사 내용 6개의 문항에 대해서 사람들의 응답이 가장 비슷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의 그룹으로, 공통된 그룹으로 묶인 거죠.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한마디로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문항 간의 응답의 상관이에요, 상관. 상관의 그룹이 비슷하다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이 6개도 축제 상품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연구자가 이미 그렇게 문항을 구성해서 이름을 지정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축제 상품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얘네들은 6개끼리 응답이 상당히 비슷하니까 하나가 묶인 거고 분류가 됐죠. 얘랑은 응답 약간 달라요. 확 다른 게 아니라 약간 달라요. 약간 미묘한 차이. 그래서 그룹이 나는 거죠. 그래서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그냥 저렇게 6개가 비슷하고 행사 내용하고는 응답의 경향이 좀 다르다가 끝이에요. 근데 연구자는 거기다가 행사 내용과 축제 상품에 대한
측정하려고 하는 개념이 다르다라고. 의역이 의역. 직역은 비슷하다 다르다고. 의역은 행사 내용과 축제 상품에 대한 개념이 다르다라고.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말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숫자를 보고 의역을 하면서 이제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 있는 수치들은 이게 이제 밑에 딱 달리면 좋은데 왜 또 이렇게 했는지. 자, 예를 들어서 요게 전체 요게 요인 적재치고 첫 번째 요인에 대한 요인 적재치 고유값이고 영어로 하면 아이겐 밸류라고 해요. 아이겐 밸류, 아이겐값. 요게 첫 번째에 대한 거, 이게 두 번째 요인에 대한 거, 세 번째 요인에 대한 거, 네 번째 요인에 대한 거, 다섯 번째 요인에 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뭐 퍼센트 분산이라고도 하고 그냥 그 요인의 설명력이라고도 해요. 누적 설명력. 그래서 핵심적으로 레포트할 거는 요 표와 이 표 밑에다가 네 줄을 써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이제 해보면 엑셀에다가 한번 여기까지만 정리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하고 요 밑에다가 고유값, 설명력, 누적 설명력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 값은 아까 봤던 요거예요. 요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는 요인 1, 2, 3, 4, 5, 6이 가로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요인 1, 2, 3, 4, 5가 세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걸 복사해서 행렬 바꾸면 하면 돼요. 요 마지막에 있는 요거를 복사해서 여기 첫 번째 고유값에다가 선택하여 붙여넣기 행렬 바꾸면 끝. 예. 물론 저도 예전에는 한글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봉수 쳤어요. 이런 과정은 어떤 삶과 인생의 지혜, 생존을 위한 몸부림, 생명 단축의 효과를 주기 위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신뢰도 분석은 아까 신뢰도 분석을 따로 했죠. 따로 했는데 보통 이 표에다 다 해결합니다. 크롬바크의 알파 라고 해서 자 몇이었어요 아까? 축제 행사 내용에 대한 신뢰도 개수가 기억이 안 나겠죠 당연히? 0.874죠? 네. 여기다 그냥 이 숫자만 적어놓으면 0.874. 두 번째까지만 한번 해보죠. 0.83. 자, 그래서 요인 분석 결과와 마지막에 신뢰도 개수를 딱 넣어서 한 표로 또 한 표 제 이름이 나오네요. 네. 요즘 잠을 못 잤더니 개그도 청박해지고 이 하나의 결과로 신뢰도와 요인 분석 결과를 한꺼번에 보여주고 잘 묶였고 응답의 경향도 일반적으로 잘 나타났다를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잘 나타나면 이제 제일 좋은 건데 잘 안 나타나니까 잘 문제가 있어. 일단은 한 잠깐 10분 정도 쉬었다가 좀 다른 통계량과 다른 데이터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확인하는 거는 이제 확인을 했는데 나머지 수치들은 조금 이제 다른 걸로 하면서 또 보고 이게 끝이 아니라 이제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균 냈죠 앞에 그죠? 앞에 행사 내용 6개 뭐 평균 내고 축제 상품 평균 내고 이렇게 평균 냈잖아요 그죠? 우리는 앞에 먼저 했는데 실제 먼저 하면 안 되고 지금처럼 이렇게 요인 분석을 통해서 괜찮게 묶였다. 이 괜찮게 묶인 기준이 이게 이제 요인 적재치가 0.6 이상으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문항은 이렇게 한 군데에만 높아야지 여기도 높고 여기도 높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럼 어려운 말로 이제 판별 타당도를 저해한다고 합니다. 분리가 판별되지 않는다고요. 자, 잘 나타났을 때 우리는 평균을 내서 그래서 이 뒤에 보면 자, 이런 변수들을 만든 거예요. 뭐 이해가 되시죠? 예. 요인 분석을 통해서 문항이 없을 경우 문제 없는 문항만 이렇게 평균을 해서 요거 가지고 이제 t-테스트하고 분산 분석하고 상관 회귀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각각의 문항은 수단이자 도구이고 실제 파악하려고 하는 건 추상적인 개념들 간의 관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화관 만족도라고 하는 데이터가 있는데 여기 영화관 만족도 요거는 여기 이제 강의 자료에 잘 나타나 있죠. 이렇게 여기 들어가서 여기 설명도 쭉 나와 있죠. 베리맥스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KMO는 1에 가까울수록 바틀렛의 0.05 미만 도움이 적합하다. 괜찮다. 이렇게 결과들이 쭉 있으니까 영화관 만족도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꼭 이제 나중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묶였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아이덴 값, 선연결 분석 이게 신뢰도 개수는 이제 빠졌는데 신뢰도 분석도 이제 같이 들어가겠죠. 이렇게 정리해서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데이터가 요인 분석 사례 2라고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연구자가 의도하기에는 이것도 영화관에 대한 거긴 하지만 독립 변수가 이제 4개로 구성되고 환경, 품질, 직원, 부대 시설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이제 이 4개가 고객 만족과 재방문 의향에 미치는 영향, 이걸 하고 싶었어요. 자, 이 데이터를 열어보고 한번 요인 분석을 해보죠. 자, 요인 분석 사례 2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개 문항씩인가요? 네, 3개 문항씩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자, 관람 환경에 대한 만족 1, 2, 3, 품질, 서비스, 부대시설. 자, 분석해서 요인 분석 들어가서 자, 이렇게 부대시설까지 12개의 문항을 넣고 그 다음에 KMO 바틀렛 그 다음에 추출은 그냥 주성분 고유값 1로 회전은 지적 안으로 되어 있는데 베리맥스로 옵션은 크기는 정렬로 이것도 이제 헷갈리니까 0.4 미만은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보죠. 0.4보다 작은 경우에는 거의 그 문항이 요인과 상관이 없다고 보는 거니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되는 수치예요. 자, 그럼 요인이 몇 개로 나타나야지 연구자는 안도의 한숨을 쉴까요? 4개로 나타나겠죠. 원래 선행연구와 자기가 검토해서 보니까 이렇게 4개로 구성된 것 같아요. 자, 근데 실제 돌려보면, 자, 돌려보시죠. 몇 개로 나타나요? 자, 일단 이제 KMO와 바틀렛. 이 KMO는 이제 카이저, 메이어, 오클린이라고 하는 3명의 학자가 요인의 구조가 적당한지를 0과 1 사이의 수치로 표현한 건데 보통 0.67 이상이면 괜찮다라고 해요. 근데 정말 문제가 되지 않으면 다 괜찮게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이 바틀렛의 구형성 검증은 뭔가에 대한 가설을 검증한 거예요. 0.05보다 작으면 좋다. 근데 이게 기운가설이 문항들 간에 상관이 없다가 기운가설이에요. 근데 문항들 간에 상관이 없으면 요인으로 구성이 안 되죠. 그래서 기운가설이 당연히 기각돼야 돼요. 뭔가 요인들 간에, 문항들 간에 관계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대부분 이거는 형식적이에요. 다 KMO 잘 나타나고 유형률 0.000으로 나타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자, 봤더니 몇 줄이 나타났어요? 2줄. 그죠? 마치 여기서 요거를 본다는 느낌은 섭다를 하는 느낌이에요. 과연 잘 나타났을까? 이렇게 4개인데 2개 나타났으면 일단 한숨이 쉬어줍니다. 그리고 해전대 상분의 딱 봤더니 예상치 않게 섞여요. 그죠? 부대, 환경, 품질, 직원 서비스 4개가 딱 이렇게 나누면 좋은데 참 지저분하게 부대와 환경이 묶이고 품질과 직원이 묶이고 묶임과 동시에 이런 애들이 문제예요. 여기 0.6, 0.6으로 요인 2번째하고 관련이 높은데 첫 번째하고도 관련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이제 타당도를 저해하는 문항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문항은 하나의 개념을 측정하는 데만 관계가 있어야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걸 의역을 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예요. 직원 서비스 1번 문항은 2번째 요인, 그러니까 뭐 영화 품질과 직원 서비스죠. 를 물어보는 문항들과 관련도 높지만 이 문항은 부대 시설과 환경을 물어보는 그 응답의 경향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강하다고. 그걸 더 의역한 뭐냐면은 직원 서비스 1번은 이걸 물어보는 건지 이걸 물어보는 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둘 다 관련이 높으니까. 의역에 의역을 한 거예요. 데이터 간의 상관이 존재한다는 건. 자, 그럼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여러 가지 고민을 해야겠죠. 첫 번째, 이번 학기 논문은 포기한다. 두 번째, 그냥 포기한다. 뭐야? 하여튼 두 가지 방법인데 첫 번째는 이 있는 그대로의 결과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자, 그러면 이제 4개로 시작했지만 2개로 묶인다라고 가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선행연구에 맞춰서 한번 시도해보는 거죠. 선행연구에 맞춘다는 건 어떤 얘기냐면은 4개로 요인수를 픽스해보는 거예요. 자, 해보죠. 자, 분석, 요인 분석 다시 들어가서 요인 추출에 이제 고정된 요인수의 4를 입력을 하면 무조건 요인이 4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응답의 경향을 4개의 그룹으로 만든 거죠. 자, 그리고 그대로 확인하면 당연히 4줄이겠죠? 4개로 하랬으니까. 자, 여기 보시면 4개가 어때요? 이러면 이제 죽다 살아나는 거죠. 나름대로 묶이죠. 그죠? 환경 1번. 그죠? 환경 요인 1. 두 번째는 부대 시설. 세 번째는 품질. 네 번째는 직원 서비스.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이대로 가는 게 물론 여러 가지 디펜스를 생각해 볼 때 좋겠죠. 네, 갑자기 요인을 확 줄인다거나 늘린다거나 하는 건 또 앞에 선행연구에서의 뭔가 수정 혹은 뭔가 근거가 있어야 되니까. 자, 근데 엄격한 측면에서 보면 요것도 약간 문항이 좀 정제돼야 돼요. 어떤 문항이 지금 문제예요? 일단 두 번째 이대로 간다 생각하고 여기서 조금 더 보완하려면 어떤 문항이 지금 문제가 돼요? 몇 번, 무슨 문항? 부대시설, 그죠? 1번 문항. 그죠? 네. 0.886 괜찮은데 여기도 0.4예요. 여기 괜찮은데 아까워.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아주 엄격한 기준으로 안 한다면 그냥 이렇게 평균 내면 돼요. 근데 이제 뭐가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논문 심사를 한다거나 무슨 외부적인 어떤 평가를 받을 때 부대 시설은 문항이 이러니까 여기 4번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하지만 뭐 문항이 중요해서 넣는다. 그러니까 먹힌다면 그렇게 가는데 안 먹히면 빼야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문항들은 제거를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정하거나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부대시설 1번을 빼고 분석을. 자, 이 정도면은 괜찮긴 해요. 그죠? 일단은 한 문항이 한 요인의 0.6 이상으로 잘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주 엄격하게 보면은 하나가 또 애매하네요. 그죠? 뭐가 애매하죠? 숫자를 보면 뭐가 0.6보다 좀 작죠? 영어 품질 맞죠? 네, 그죠? 그래서 솔직히 이 정도면 무슨 60점이면 합격이고 불합격이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요. 괜찮게. 근데 약간 문제가 어쩔 수 없이 되는 게,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논문을 쓴다면 그냥 살려두고 그냥 평균 내고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엄격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런 경향들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가 문제냐? 88 0.56으로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만약에 이것처럼 8, 8, 7 뭐 조금씩 떨어져요. 이렇게 소프트를 했을 때, 그러면은 이 문항들 간의 응답의 일관성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신뢰도 분석할 때도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신뢰도 분석하면 얘가 좀 문제가 될 거예요. 갑자기 뚝 떨어져 버린다는 건 상대적으로 얘네의 응답 경향보다 얘가 응답 경향이 조금 더 다르다는 거예요. 항상 요인 분석을 할 때는 설문지를 옆에 펴놓고서 내용을 보면서 해야 돼요. 그냥 숫자만 보면서 막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문항이 약간 삐딱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진 않고 3번 문항이 내용적으로 중요하다면 가야 돼요. 근데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또 형식적인 측면에서 디펜스의 어떤 근거가 미약하다면 빼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가가지고 진로교정한테 뺄까요, 넣을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항의 내용과 통계적인 수치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뺀다면 다시 한번 요인 분석 들어와서 영화 품질 3번이죠. 3번 빼고 하면 이제 수치적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죠. 숫자는 그죠? 다 0.6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문제가 없죠. 자, 이 데이터 가지고 이제 나오는 의미, 핵심적으로는 요인이 묶였을 때 의도한 바대로 안 나타났을 때는 선행연구 이론적 근거에 맞춰서 고정하는 방법을 한번 적용해보라. 근데 잘 모르는 사람은 이게 조작이냐 내지는 이건 너무 임의적이지 않냐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항상 이제 실증 연구나 이런 데에서 좀 거창한 얘기지만 두 가지의 관점이 항상 싸워요. 있어 보이는, 영어로 얘기하면 theory driven, 이론 중심적인 접근과 data driven, 실증적 데이터 중심적인 것과, 그러니까 뭘 더 중요시하느냐. 근데 이제 데이터 중심적인 사고는 뭐랄까 너무 형식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론이 중요해요. 이론이. 그러니까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좀 쉽게 해서 상식적인 접근이 중요한 겁니다. 데이터는 보조일 거예요. 보조. 데이터가 모든 걸 다 얘기해 주거나 할매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데이터를 한번 연습을 해보죠. 자, 이거는 되게 재밌는 건, 솔직히 되게 재밌진 않아요. 이거는 뭐가 어떻게 묶인다라고 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선행 연구가 없이 보통 이런 척도들이 돼요. 무슨 라이프 스타일, 무슨 태도,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한번 해보고 묶이는 것대로 이제 이름을 연구자가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더 프랙티컬한 경영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좀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실제 실무에서 마케팅 조사를 한다거나 그럴 때 또 많이 이렇게 쓰여요. 척도를 가지고 물어본 다음에 그게 묶이는 경향들을 보고 이건 무슨 개념, 무슨 요인 이렇게 명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건 4개, 이건 5개 딱 고정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이제 이건 스포츠나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 정도 혹은 행동 정도에 대한, 스포츠에 대한 라이프 스타일 척도예요. 스포츠를 규칙적으로
하려고 노력한다. 건강 유지에 필요하다. 몇 번은 꼭 하고 스포츠는 정신을 피로를 줄여준다. 그 다음에 뭐 유명 제품을 갖지 않으면 당당하게 행동할 수가 없다. 복장과 장비는 인류를 것을 사용한다. 뭐 유행하는 장비를 사용하고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사람을 만날 수 있고 뭐 기사와 이야기에 스포츠에 관심이 많고 뭐 이런 내용들로 쭉 되어 있어요. 자, 한번 요게 요 묶이는 경향을 보고 우리가 같이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데이터 요인분석 사례. 자, 여기서 이제 17개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거 가지고 분석을 하고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요인분석 사례 상당히 많이 도움이 돼요. 주어진 대로 하는 것보다. 자, 일단 이제 자원 축소 요인 분석 이걸 넣어서 이건 뭐 이론적 근거가 없으니까 요인수를 고정할 수가 없겠죠. 뭐 4개까지 다 학기가 좀 이제 애매하니까. 자, 기술 통계에서 헤이모 와틀렛, 그 다음에 요인 회전에서 베리맥스, 옵션에서 크기 수능력을 작은 개수 표시하는 0.4. 자, 이렇게 한번 결과를 보면, 자, 크게 요인이 3개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쫙 보니까 뭐 이렇게 구성이 됐어요. 일단 이제 내용을 보기 전에 지금 문제가 되는 문항이 있죠? 어떤 문항이에요? 12번 문항, 12번, 그죠? 12번은 0.5, 0.5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완전히 요걸 물어보는 건지 저걸 물어보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빠져야 됩니다. 자, 11번 빼고 다시 한번 보면 3개로 깔끔하게 잘 묶이죠.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3개로 가기로 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 문항의 내용을 보고 이름을 지어요. 이름. 그러니까 5, 6, 7, 12, 13, 14 외워두세요. 이번 주 로또 번호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 2, 3, 4 순서대로 하면 1, 2, 3, 4 8, 90 1, 2, 3, 4, 8, 90 마지막에는 15, 16, 17 자, 그러면 문항의 내용을 보죠. 5, 6, 7, 12, 13, 14 자, 이건 이제 5, 6, 7 12, 13, 14 보통 이제 이런 걸 뭐 무슨 형, 무슨 뭐뭐 추구형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이제 표현을 하죠. 자, 문항의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응답이 높을수록 어떤 스타일이냐,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어떤 형의 부류냐. 자, 뭐라고 이름을 지으면 좋을까요? 일단은 이제 내용을 쭉 보면은 좀 재수 없어요. 유명한 제품을 갖지 않으면 당당하게 행동할 수 없다. 자신감이 없는 거죠. 복장과 장비는 인류 상품을 사용한다. 그래서 운동을 잘 안 하고. 그 다음에 유행하는 스포츠 장비를 산다. 이게 5, 6, 7이고 12, 3, 14는 남들보다 체력이 강하고 운동신경이 발달했고 스포츠는 나를 표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안 떠오르나 이름이? 자, 안 떠오르면 두 번째하고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죠. 11은 빠졌으니까 1, 2, 3, 4, 8, 90이죠? 1, 2, 3, 4 맞나요? 8, 90 맞는 것 같아요. 1, 2, 3, 4, 8, 90은 스포츠를 규칙적으로 하고 건강의 유지 필요하고 꼭 몇 번은 스포츠를 즐기고 정신 건강을 풀어준다고 생각하고
스포츠는 자기 개성을 발휘하고 새로운 만남을 할 수 있고 기사와 갈릴거리에 기사와 이야기에 관심이 많다. 자, 이런 데 이제 응답을 많이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15, 16, 17. 건강을 위해 수면을 충분히 하려고 하고 식사에 신경 쓰고 신체 가꾸고 운동하려 했더니 먹고 자고 가꾸고. 자, 그럼 이제 이 세 개에 대한 이름을 여러분들이 한번 적합하게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되게 자기 자식 이름 짓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아주 짧은 단어로 이 특성들을 함축시켜야 돼요. 차라리 선행형구에 뭐 영화 품질 딱 있으면 좋은데 이런 거는 이제 새롭게 명명을 해야 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보죠. 첫 번째 요인 1, 2, 3, 4, 8, 9, 10. 두 번째는 5, 6, 7, 12, 13, 14. 세 번째는 15, 16, 17. 자, 되게 있어 보이게 한번 지어볼까요? 15, 16, 17은 수면, 식사, 신체 가꾸기에 신경 쓴다. 뭐 이렇게 배짱이 스타일이에요. 웰빙형을 하면 웰빙형. 물론 이제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겠지만 15, 16, 17, 5, 6, 7, 12, 34는 장비나 자기에 대한 어떤 스포츠의 운동에 대한 뭔가 좀 외적인 어떤 과시야. 논술 잘했겠는데? 좀 과시형이라고 하면 좋겠죠. 1, 2, 3, 4, 8, 9, 10은 이렇게 아주 일반적인 관심 정도예요. 이거 이름 짓기 참 애매한데, 뭐야? 그냥 건전형이에요, 건전형. 제일 마음에 안 들지만.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다음에 해야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이제 일반적인 회귀 분석을 하는지 군집 분석을 하는지 좀 다르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평균을 평균, 그죠? 야, 낸 게 없나? 없네. 안타깝다. 한번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만 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뒤에 보면 자, 스포츠 의류 구입비 월 가구 수입 이런 게 있어요. 요거하고의 어떤 관계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한번 평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변환의 변수 계산. 첫 번째는 건전형. 자, 평균 미인하고 (1, 2, 3, 4, 8, 9, 10) 1, 2, 더블 클릭하면 옮겨져요. 자, 이렇게 컴마로 구분하면 이제 평균이 구해져. 1, 2, 3, 4, 8, 9, 10. 자, 동일한 방법으로 과시형 5, 6, 7, 14, 14. 자, 5, 6, 7, 12, 13, 14. 웰빙형. (15, 16, 17)
자,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는 인과학적 특성들과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 좀 결과들이 좀 비교할 만한 것들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별에 따라서 저 세 개 변수의 차이를 본다. 그럼 이제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좀 나타나겠죠. 남자는 뭘 더 중시하고 여자는 뭘 더 중시하고. 하나만 한번 해보자. 무슨 분석을 해요? 성별에 따라서 자, 이런 그 스포츠에 대한 관심, 관여도에 대한 차이? 무슨 분석을 하죠? 성별은 범주형 두 집단, 이거는 숫자로 돼 있죠. 범주 연속, 두 집단 연속형, t-테스트. 다시 9월로 돌아가서 해야 되나? 자, 독립표본 T검정 들어가서 성별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넣으면 이제 평균적인 비교가 되겠죠. 네. 자, 확인하면 이제 지금 보시면 유의하고 유의하지 않고에 대한 결과들이 좀 나오고 평균이 좀 나옵니다. 자, 건전이나 웰빙은 평균도 거의 비슷하고 남녀 간에, 그러나 이제 과시형은 좀 차이가 있죠. 과시형은 남자에 비해서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성분이 높고 유의해요. 그죠? 자, 이 평균 남자가 높죠. 그리고 유의확률 보면 남자가 높죠. 자, 그래서 이제 건전한 스포츠에 대한 관심도나 혹은 이제 수면 식사 혹은 이런 식의 이제 웰빙 관리에 관련된 것들은 남녀가 모두 관심 수준이 비슷한데 이런 과시적인 수준은 여자보다 남자가 좀 더 강하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해보시죠. 연령대에 따라, 학력에 따라, 결혼 여부에 따라, 직업에 따라. 그러면 어떤 집단들이 이런 태도나 관심도가 높은지 낮은지를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씩 돌린다는 건 테크닉이고 결국 이제 이걸 정리하는 정리. 어떤 사람들이 더 건전함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들이 더 과시적인 욕구가 있고, 어떤 사람들이 더 관심, 웰빙과 같은 가꾸고 관리하는 데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나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것만 하고, 자, 의류 구입비가 있는데 이게 이제 연속형, 완전히 연속형은 아니에요. 자, 이게 스포츠 의류에 관련된 구입비입니다. 근데 이제 좀 묶였어요, 묶이기는. 10만 원 미만에서부터. 그러나 뭔가 좀 높낮이가 있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러한 태도가 이 의류 구입비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를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경향성은 파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를 독립 변수로 하고 의류 구입비를 종속 변수로 하게 되면 뭐가 높을수록 의류비가 증가하는 관계인가를 가늠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세계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류 구입비를 종속에 넣고 자, 이렇게 세 가지 변수를 넣고 자, 확인을 누르면 설명력은 그렇게 높지 않죠. 7.5.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더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자, anyway, 어떤 변수가 지금 의류 구입비에 영향을 줘요? 과시.
과시형, 그죠? 다른 변수보다 과시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의류구입비가 더 증가하죠. 자, 지금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 보면 아주 짧은 스토리지만 분석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남자의 과시적인 성향을 갖는 남자가 이런 스포츠 의류를 구입할 가능성이 높겠죠. 마케팅을 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있는 어떤 공간을 잘 찾아서 그 사람들이 선호하는 컨셉으로 잘 접근을 해야겠죠. 물론 이제 문항들이 지금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이 안에서 찾기는 어렵지만 이런 이제 스토리를 좀 만들 수가 있어요. 데이터는 뭐 또 다른 얘기지만 가설 검정을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좀 약간 단순무식하다 보는데 정말 좋은 데이터 분석은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스토리. 그러니까 분석이 하나하나씩 끊기는 게 아니라 분석을 쫙 했을 때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석의 흐름과 결과가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훨씬 더 유용해요. 근데 스토리가 없이 가설 검정만 해서 딱딱 끝나는 거기만 이제 별로 쓸모도 없죠. 그냥 단순히 그냥 연습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좀 분석들을 기획을 하고 할 수 있고 하여튼 요게 핵심은 요게 핵심은 아직 고정되지 않은 선행 연구가 없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요인 구성된 거를 바탕으로 요인에 대한 이름을 지었고 이러한 접근법을 요즘에 이제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이러한 접근법의 분석을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탐색적 요인 분석, 확인적 요인 분석 이런 얘기 들어왔죠. 뭐 안 들어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SPSS로 하면 그 요인 분석을 탐색적 요인 분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구조방정식 에이모스의 어떤 모델을 이용해서 하면 이제 확인적 요인 분석이라고 해요. 요즘에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잘못된 관점이에요. 원래는 탐색적이라고 하는 건 선행 연구나 이론적 근거 없이 문항의 구성들을 연구자가 탐색해서 어떤 새로운 발견 이런 것들을 하는 게 목적이에요. 탐색적이에요. 아니면 이제 확인적이라고 하는 건 이미 있는 이론과 척도 구성을 재검증하는 목적, 확인하는 목적의 그런 분석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유의 것이 이제 탐색적인 과정이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해봤고, 다른 얘기보다 딱 한 가지만 이제 얘기하고 좀 수업을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냥 보면 돼요. 아까 요인 회전이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제 다 빼고 행사 내용 만족과 축제 상품 만족 두 가지만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돌리면 요인이 두 개겠죠? 당연히? 두 개인가요? 한번 볼까요? 옵션에서 작은 표시 하나 빼고. 자, 그리고 이제 요거 또 옵션, 잠깐. 그죠? 여기서 적재랑 도표, 무슨 그래프를 하나 지금 추가적으로 하려고 해요. 자, 그리고, 요인 회전이라고 건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결과. 자, 그래서 띡 돌려보면, 자, 이 결과는 K모는 바뀌지 않아요. 공통성, 요인 2개. 자, 근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오죠. 회전된 성분행렬 결과가 안 나오겠죠. 회전을 안 시켰으니까. 근데 여기 보시면 0.6으로 나타나는 게 다 여기는 0.6 이상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실제 결과예요. 이게 잘못된 거냐?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이 요인 적재치라고 하는 요 결과는 쉽게 얘기해서 상관하고 있지만 이게 좌표가죠, 좌표가. 요 좌표예요. 첫 번째 축, 이게 요인이에요. 두 번째 축, 이게 두 번째 요인이에요. 여기서 이 문항들이 갖는 좌표값이에요, 좌표값. 자, 눈으로 볼 때는
지금 이제 글자들이 막 커서 근데 점들을 보시면 축제 상품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리고 행사 내용이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얘네들의 응답과 얘네들의 응답이 분리되고 나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프로 보면 알겠는데 이 좌표를 그냥 그대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구분이 안 된다. 왜냐면은 X축은 비슷하고 Y축이 플러스냐 마이너스냐로 지금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거를 요인이 3개고 4개고 5개면은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이거를 회전이라고 하는 방법을 써서 요 수치들을 좀 더 명확하게 분류하는 거예요. 이게 아이디어.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X축은 거의 똑같고 Y축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얘를 여기다가 옮겨요. 얘를 여기다가 옮겨요. 자, 얘를 여기다가 옮기면 어떻게 돼요? X축은 없고 Y축의 값만 존재해요. 얘네들을 여기로 옮기면 X축 값만 존재하고 Y 값은 상당히 작아져요. 자, 근데 얘네들을 옮긴 게 아니라 요 축을 직각, 베리맥스, 직각 90도를 유지해서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돌려요. 회전.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걔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인 분석에서 이번에는 베리맥스를 하고 적재량 도표를 나오게 해서 확인을 누르면 자, 아까 여기 있던 애들이 일로 옮겨진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돌린 다음에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축제상품 얘네들은 X축 값도 존재하지만 존재 안 하는 건 아니죠. Y 값이 커요. Y 값. 이 얘기는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어떤 특정한 요인의 값이 크고 얘네들은 반대로 다른 요인의 값, X 값이 크고 Y 값이 작다. 이 X와 Y가 바로 이제 요인 1,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돌리면 자, 보신 것처럼 0.8887766 하다 여기서 뚝 떨어져요. 0.1213, 0.2 그죠? 여기는 0.2, 0.3으로 작다가 여기서 0.77766이 되죠. 이 값을 크게 만들기 위한 방법이 바로 요인 회전 방법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왜 회전을 하냐? 회전이 막 뺑뺑 돌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차원에서의 좌표를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게 좌표에서 어정쩡하게 떨어져 있으면 여기에 관련된 건지 여기 모르겠어 그 기준을 축에 가깝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숫자로 표현됐을 때 우리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를 쉽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자, 요 값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요거를 그대로 옆에다가 이제 옮겨서 요걸 제곱을 해요. 제곱. B의 4. 자, 그럼 제곱값이 되겠죠? 저 있는 거에 제곱. 얘도 마찬가지고 제곱해요. 제곱을 하는 이유는 통계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이너스 플러스 제곱. 그렇죠. 음수와 양수의 효과를 없애기 위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얘네들을 쭉 똑같이 해서 얘네들을 썸 하겠습니다. 썸. 자, 얘도 썸. 자, 이 값이 뭘까요? 이 값이 고유값이에요. 고유값. 그렇죠? 0.36, 3.683, 4.441. 이거 고유값. 근데 이걸 왜 하냐?
아주 간단히 좀 쉽게 얘기할게요. 이게 만약에 1이에요, 1. 첫 번째 행사 내용 만족이, 행사 내용에 대한 게 첫 번째가 1이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1이면 이 문항에 대한 모든 정보가 요인 1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일치한다. 그래서 얘 제곱값도 1이라고 한다면 요 의미는 뭐냐면 대략적으로 첫 번째 요인이 이 12개 문항 중에서 첫 번째 요인이 한 3.6개 정도의 변수에 대한 정보를 완전하게 설명하고 있다.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석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게 대략적으로. 결국은 이 3.68이라고 하는 고유값의 의미는 뭐냐면 지금 12개가 2개로 축소되는데 축소되면 당연히 정보가 손실이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정보와 어느 정도의 관계를 이 요인 1에서 반영할 수 있는지예요. 그래서 1이라고 고유값 1 기준이라고 했잖아요. 기본 디폴트로. 그게 무슨 의미냐? 하나의 요인이 되려면 적어도 한 변수 이상은 최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지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게 3.6개가 전체 12개 문항 중에서 몇 퍼센트의 설명력이 있는 거예요? 12개 문항이죠? 12로 나누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 하지 말고 그냥 그러면 자, 그리고 요거 합계가 이렇게 되겠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옆에 있던 분산 설명력 30.6, 28.6 합쳐서 59.3 30.7, 28.7 합쳐서 59.4. 자, 이 설명은 전체 문항수 중에서 이 요인이 몇 개의 문항을 설명하고 있냐, 몇 개의 문항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0.6, 60% 이상 정도의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그러니까 데이터 변수가 축소돼도 60% 정도는 축소되지 않아야 이게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뭐 이제 이런 게 이제 일반적인 사회과학의 이제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데이터 통계는 이 숫자 노름이에요. 숫자 노름이고 이 숫자에 대한 통계치에 대한 기준은 그냥 학자들이 제시해서 논리적으로 괜찮은 얘기네, 그런 기준으로 하자라고 약속한 것들이에요. 근데 제 정답이 아니에요. 요 고유값 1이 아니라 0.987로 나왔어요. 근데 쓸모 없냐? 그건 아니에요. 네. 본인이 이제 그 어떤 판단 뭐 이런 게 더 중요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험과 지식이 있어야 판단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보 경험이 없으면 어쩔 수 없이 통계적인 수치에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에 좀 한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분석은 뭐 요런 회전이라고 하는 방법과 이렇게 이제 아이디 값과 설명력이 구해진다. 요게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항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핵심은 신뢰도와 타당도를 이제 검증하는 방법이고, 여러분들이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어떤 추상적인 개념을 설정했을 때 그 문항들이 잘 구성이 되는지를 데이터를 가지고 재확인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자, 그럼 다음 주부터는 이제 하루에 하나씩 그 데이터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와서 직접 2시간 이상 이제 해보는 거예요. 첫째 날은 답안지를 줄 거예요. 답안지라고 하는 건 이제 이미 결과표와 해석이 다 있는 그대로 한번 이제 수행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2주인가 3주가 남을 텐데 그때는 이제 답안을 채우는 식으로 여러분들 돌려가지고 한번 결과를 해보고, 마지막 시험도 그렇게 할 거예요. 마지막 시험도 표의 빈칸과 해석의 빈칸을 주고 데이터를 직접 돌려가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시험에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좀 정확하게 좀 연습하면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